자, 지금 집 사는 게 맞을까요? 조금만 더 지켜볼까요? 이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나의 사연은 아니고 요즘 사연이나 뭐 상담 신청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다양한데 그 중에서 집을 팔고요. 현금 들고 좀 지켜보고 있어요 라는 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집을 팔았는데 집을 살까 말까 고민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요즘에 그 잔금을 치르는 게 생각보다 빨리 안 잡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월에 샀으면 보통 한 잔금을 2달 정도 잡는데 잔금을 막 12월 말로 잡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뒤에 잔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수자도 좀 어디서 돈을 또 이렇게 융통을 해와야 되고 있는 집 팔아가지고 와야 되고 막 하니까 잔금을 길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은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냥 현금 들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도 있고 이번에 판 김에 그냥 전월세로 갔다가 뭐 어떻게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꽤 많다. 자, 그리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6.27 대책 터지기 직전에 집값이 막 엄청나게 막 폭등하던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폭등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거래가 막 찍힌 거고 거래가 됐다는 건 뭐겠어요? 누군가는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 초중순에 집을 판 분들, 그런 분들은 나도 이제 집 사러 가야지라고 했는데 6.27 대책 딱 터지면서 그 다음 날 6.28부터 토요일부터 대출 규제가 딱 실행이 돼 버리니까 대출 규제로 집을 못 사게 된 케이스도,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무주택자가 된 케이스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계약은 했는데 매수를 못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자, 자기 집을 20억에 판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세금 떼고 뭐 해서 한 8억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한 2억 모아놓은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치면 한 10억 정도 있는데 기존의 대출을 한 12억 정도 받아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억짜리를 팔았어요. 근데 현금이 10억 있는데 새로 집을 살라니까 대출 규제를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출은 6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억에다가 6억 더해봐야 16억이죠. 그러니까 20억짜리를 팔아가지고 16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생겼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동네면은 33평 살다가 25평 가야 되는 거고, 같은 33평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은 동네가 갑자기 안 좋은 동네로 가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이걸 의도하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나는 6월 중순에 집을 팔았고 이제 집을 알아보러 가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가 터졌다. 그래가지고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6월 말 7월 초에 막 배액 배상이 막 엄청나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 뭐 갑자기 급매가 나오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시 한번 그 토호제가 막 묶이고 막 이러면서 한 번씩 뭐 며칠 이렇게 남는 날 있잖아요. 뭐 5일 뒤에 뭐 토호제 시작돼 하면 그 사이에 막 여러 가지 일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막 대출도 뭐 6.28 딱 터지기 전에 막 그 당일날 막 엄청나게 배액 배상이 일어나고 했던 게, 이게 내가 집은 팔았는데 살 수가 없고 반대로 집을 샀는데 팔질 못하고 하니까 그냥 뭐 계약금 막 2억 걸어놓은 거 포기하고 이랬던 분들도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막 파기도 일어나고 해지도 일어나고 이런 뭐 혼란의 시기가 있었다. 자, 근데 그때를 넘어가면서 배액 배상도 안 하고 진짜 판 사람들도 있잖아. 진짜 판 사람들. 거기다가 두 번째, 이제 무주택자신데 전세 만기가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도 다 썼던지 아니면은 계약갱신 청구권 쓰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지금 나오게 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사실상 팔았으면 무주택자니까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집을 살지 말지 결단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좀 조정기가 올 수 있지 않냐. 그럼 그때 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소수가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저는 이거 같아요. 왜냐? 이번에 갈아타기를 뭐 본의 아니게 못하신 분들, 이번 6.27 대책 때문에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일부러 안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잖아요. 아니, 내가 갈아타기를 안 하고 집을 팔았다는 거는 집값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집을 파셨겠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 집이 너무 비싸졌는데 여기서 좀 던져야겠다. 이게 좀 고점 같아. 그래서 좀 빠지면 그때 가서 여기서 딱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를 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파신 분들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빠질 것 같은데 타이밍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분들이 뭐 물론 맞출 수도 있습니다. 맞출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타이밍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2번 맞추고 1번 딱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회복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택을 약간 주식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주식과 주택 투자는 약간 근본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이게 뭐냐? 이 주식은 고점이든 저점이든 항상 이 거래가 됩니다. 누군가는 매도를 던지고 누군가는 또 매수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래 비용이 너무 낮아요. 주식은 거래세라는 게 뭐 붙긴 하지만 극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사고 팔고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주택에 대한 거래세가 너무 높아요. 취득세도 막 3%, 4%씩 막 6% 걷고 막 12%막 13.4%를 걷어요. 그리고 뭐 오피스텔은 4.6%가 없고 막 이러잖아요. 뭐 증여받았다고 3.5% 내라고 그러고 뭐 판다고 양도세 내라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세가 많을수록 거래가 어렵고요. 거래세가 낮을수록 사고팔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식은 거래세가 낮으니까 항상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팔고 좀 아니다 싶으면 다시 사면 그만이거든. 근데 주택은 그게 안 됩니다. 주택은 한 번 사면 최소 2년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즘에는 2+2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4년 정도 들고 가야 된다고 각오하고 사야 돼요. 자,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동향층을 딱 마음 맞는 걸 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동과 향이 안 나오면 또 못 사. 그리고 내가 살려고 했는데 그 집에 뭐 전세 입자가 있어서 또 못 사. 내가 이거는 갭 투자하려고 했는데 뭐 주인이 거주한다고 해서 못 사. 이렇게 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을 때 살 수 없다. 이게 어찌 보면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특징이다. 최근에 매수한 수강생 사례가 있는데 이거 제가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이제 1년간 막 케어를 해주는데 이 동네를 제가 뭐 특정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어떤 한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 매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있는데 계속 없어져.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물이 없어지는 게 막 보입니다. 왜 그러냐? 우선은 호가도 좀 높은 상태였는데 이 호가가 높은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호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재 때문에 약간 지금 호가들이 막 이렇게 뜨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매물들은 뭐 1, 2, 3, 4, 5가 있는데 이 중에 요거 살라고 그랬더니 보류가 뜨는 거예요. 보류가 뭐냐면 집주인이 팔려고 내놨다가 막상 사람이 붙으니까 이거 진짜 팔아야 되나 하고 알아봤더니 이거 팔면 안 되겠다 해서 매물을 거두는 거죠. 또 4번 살라고 그랬더니 또 보류가 나와. 또 5번 살라고 그랬더니 또 보류가 나오고 뭐 이런 거야. 안 깎아준다. 그래요? 그럼 이거 사도 되나요? 그랬더니 안 판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살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근데 이런 분이 결국에 어떻게 됐냐? 80대 노부부가 사는 집을 겨우 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살 수 있었냐? 매물도 없었는데 이 노부부가 이제 실버타운을 들어가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분들은 이제 은퇴를 하신 지는 뭐 오래되셨고 실버타운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실 거기 때문에 이제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이 나올 수 있었다. 왜냐면 대다수의 지금 사람들은 이 집을 팔고 또 다른 거를 사러 가요. 근데 이걸 팔고 무주택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노부부들, 나이가 뭐 60, 70이 아니라 막 80, 90대이신 분들이 이제는 정리하자. 뭐 무주택 되면 어때? 뭐 아들네 집 가서 살지 뭐 이런 마인드. 이신 분들이나 그나마 좀 이렇게 쿨하게 던지지. 대다수의 분들은 잘 안 팔아요. 왜? 내가 또 이사 갈 집에서 매물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다 같이 못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특히 내가 사고 싶을 때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고점인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좀 빠지면 사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치자 이거죠. 그럼 이분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 마음이기 때문에 다들 기다립니다. 뭐 그랬다가 만약에 사고 싶은 때가 왔어요. 그럼 남들도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들도 사고 싶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매도자는 그런 상황에서 팔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매도 매수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고 팔고 되지만 이 매수와 매도가 주택 시장으로 오면요. 매수자가 사고 싶을 때는
매도자가 안 팔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에서는 매도자 우위 시장, 뭐 매수자 우위 시장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차별점이라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장 매수자가 사기 좋은 시기가 언제일까요? 1번, 매도자가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을 때. 2번, 매도자가 공포감에 빠져 있을 때. 뭘까요? 이건 당연히 2번이겠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자가 막 너무 팔고 싶고 지금 안 팔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겁나 있을 때, 공포감에 빠져 있을 때 매수하기가 가장 좋잖아요. 제일 싸게 후려쳐서 살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매도자들이 공포감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금 매도자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집을 팔아야 된다라는 공포감에 빠져 있을까? 지금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유주택자 중에 1주택자의 비율이 8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이 100명 있다면 그중에 80명은 1주택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을 살려고 어디 단지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데 반 정도는 전세가 껴 있고요. 반 정도는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 10% 정도는 월세가 있고 뭐 20% 정도 월세 있는 정도. 그러니까 어차피 전월세 반, 뭐 실거주 반,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이거를 팔고 무주택자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어차피 한 칸씩 도미노처럼 옮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1주택자가 거의 대다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유주택자를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해도 1주택자를 규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나머지 20% 다주택자들만 규제를 하죠. 뭐 2개 가지고 있거나 3개 가지고 있으면 중과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너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중과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부가 많진 않다. 왜냐면 요 유주택자가 국민의 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 중에 80%니까 국민의 한 40%가 유주택자고 그 사람들이 1주택자인데 국민의 40%한테 규제를 한다? 이런 정부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지 마시고요. 이걸 반대로 던져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무주택자거나 내가 지금 집을 막 파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조금 더 쉽다. 자, 지금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은 아마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데, 빨리 팔고 무주택자로 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 것이냐, 이런 기분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23년 초, 뭐 22년 말 23년 초에 그 둔촌주공 미분양 난다고 했을 때 있죠. 그때는 1주택자들도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겁이 되게 많이 났었습니다. 그때는 금리도 많이 막 올라가 있었고 금리가 뭐 10%까지 올라간다고 막 언론에서 막 계속 나오던 시절이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집 가지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에 막 사람들이 팔고 싶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죠. 자,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살던 동네보다 더 좋은 동네를 보는 게 사람의 어떤 심리잖아요. 내가 살던 동네보다 더 안 좋은 동네로 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좋은 동네를 보는 분들이 많죠. 도저히 눈을 못 낮추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거는 뭐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리 뭐 상담해보고 뭐 이렇게 우리 수강생들 보면은 대략적인 그냥 저의 개인적인 통계치인데 몸테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분들이 몸테크 하고 싶다. 저 몸테크 아무 문제 없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몸테크 해야만 하는 아파트를 산 사람의 비율이 얼마일까를 보면은 많이 쳐줘봐야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직접 집을 보고 오면은 내가 몸테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너무 과욕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다. 왜 그러냐? 네이버에서 아파트 녹물 쳐보시면 압니다. 아파트 녹물 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뭐 AI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야. 이게 실제로 보면요. 그 한 30년 넘은 아파트들 있죠. 여기에 녹물이 그냥 살짝 요 정도는 괜찮죠. 요 정도면 나도 녹물 그래. 요 정도면 뭐 샤워할 수도 있지. 근데 이런 녹물이 나온다니까.
이런 녹물들이 막 나옵니다. 이게 녹물 맞아? 스파게티 소스냐고 하시는데 녹이 아주 진한 거죠. 아주 녹진한 물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를 막 공사해서 인테리어를 하려고 보니까 또 재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재건축한다는데 뭐 몇 억을 써서 공사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 들어가서 살려니까 뭐 주차도 안 돼, 너무 추워, 막 집도 막 낡았어, 이거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갈아타기 할 때는 보통 내가 이제 신혼 때 첫 집을 뭐 마련하든 아이가 뭐 아기일 때 첫 집을 마련하든 돈 모아서 사시고 나서 두 번째 갈아탈 때 있잖아요. 그때가 보통 한 첫 집 사고 한 빠르면 4년, 길면 한 6년, 7년 차입니다. 그때 되면 이제 우리 애도 더 이상 갓난 아이가 아니죠. 이제는 뭐 초등학교 한 중고학년 정도는 되고, 아니면 뭐 중학생 정도도 돼요. 그럼 이제 아이도 고학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학군도 좋은 데를 찾게 돼요. 예전에 우리 애가 막 3살, 뭐 2살, 뭐 아니면 유치원 다닐 때는 학군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 애가 막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뭐 중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학원도 조금 좋은 데 가야 되는데, 또 학교도 좀 애들이 공부하는 데를 좀 보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이 신혼부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 많이 하는데, 상담해 보면요, 이제 막 결혼한 분들, 아니면 이제 뭐 결혼한 지 한 1, 2년 정도 돼가지고 아이 갖고 싶어요 정도 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특히 애가 이제 뭐 한두 살 정도 된 분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사교육 별로 그렇게 안 시키려고요. 이런 얘기를 뭐 길게 하면은 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막 넘어가는 때까지는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한 10년 지나가지고 결혼한 지 한 10년에서 15년 차 정도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학군지 가야겠죠? 라는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한다. 이거는 아이를 키워보면은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도 신혼 때는 애들 사교육 안 시키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교육 엄청 시키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게 요즘에 학군지의 의미가 그 학원을 많이 보내는 동네라기보다는 애들이 좀 착실하게, 좀 뭐랄까요, 좀 부모가 예상하는 범위 안에서 그래도 나름 착하게 크는 동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좀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학원을 안 보내더라도 학군지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점점 좀 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기다리면은 조정이 온다라는 게 사실 뭐 틀린 얘기도 아닌 게, 왜 그러냐면 가장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음마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대치동 음마 아파트의 이 그동안의 가격 변화 차트를 가져왔는데, 보면은 파란색이 항상 이렇게 빠질 때였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항상 이렇게 고점이었잖아요. 그러면 고점 다음에 저점이 오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비싸니까 지금 팔고 살짝 기다려가지고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사면 얼마나 좋아.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산 다음에 다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음마 아파트로 한 4번만 하면 그냥 뭐 엄청 부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어색하지 않다. 이해된다는 건 저도 뭐 공감하지만, 이걸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집을 매수하려고 할 때는 매도자 입장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 특히 매도자에게 빙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이 타이밍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매도자로 내가 상상해보고 지금 상황을 보시면 조금 더 답을 찾기 수월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매도자라면 이 집을 싸게 팔고 싶을까? 내가 사고 싶은 집이 뭐 예를 들어 마포에 25평짜리 아파트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내가 사고 싶다. 매수자로만 상상하지 마시고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주인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 집을 이미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이 집을 팔까? 왜 팔아야 되지? 난 최근에 이 집이 한 4억 올랐는데, 4억도 올랐고 대출도 뭐 반도 없는데, 그리고 이거 팔아서 어디 가지? 대출도 안 나오는데, 나 이거 팔고 어디 가? 갈 수도 없는데, 우리 애도 지금 중학생인데 어디 가?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이고, 근데 어떤 동네는 내가 매도자로 생각해 봤더니 이거 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동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뭐랄까요? 뭐 초보자인 분들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으로 다주택자 규제가 바로 없어질까요? 쉽진 않겠죠. 전월세 매물도 많이 줄고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뭐 늘어날까? 저는 뭐 여기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진 않은데요. 금리를 다시 인상을 할까요? 유동성을 갑자기 축소를 시킬까요? 뭐 통화량 M2를 막 줄이고 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역대 최저 수준의 공급량이라는 것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내년이나 내후년에 아파트가 대규모로 준공될 확률은 없다고 보면 되죠. 거기다가 지방 외진의 수도권 매입이 끊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내가 지금 대구나 부산에 좀 돈을 가지고 있는 뭐 나름 지역 유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은 부산이나 대구에 계속 자산을 가지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팔아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려고 할 것인가, 이것도 내가 거꾸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다 뭐 앞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할 때 나는 엄청나게 무리를 하지 않는 정도라면은 한번 사볼 만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기보단 다른 데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 뭐 그 정도의 여유치는 있겠지만 집을 안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무리하지 않는 게 뭐냐? 요즘에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잖아요. 예전에도 안 해줬는데 이젠 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정도가 과연 무리한 걸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유튜브나 이런 데는 항상 뭐 대출 받으면 안 된다, 뭐 집값이 뭐 반토막 나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집을 사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출도 너무 안 나오고 뭐 집 사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무리해가지고 막 안 되는데 막 억지로 어떻게 막 대출을 꼼수로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은행에서 해주는 정도로 산다면 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선 안에서 한번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사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하도 이런 사연이 많아가지고 한번 묶어가지고 답변을 드리려고 했어요.